네, 안녕하세요. 주민이 주인이고 주인공인 외도 마을 방송 라이브 소울 책 속 이야기와 수다 그리고 한 잔의 차가 있는 책이 수다 시간 저희는 진행을 맡은 동네 BJ 강유미 김은주입니다. 책이 수다 프로그램은 매월 우리 방송에서 선정한 도서를 읽고 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일상과 연결시켜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부에서는 이달의 책을 낭독하고 작가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2부에서는 책을 읽고 난 후에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보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번 방송 마무리에 다음 달 추천 도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 중 우리와 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게스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외도마을 방송에 가입하셔서 의견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출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우리가 했던 그 책에 대한 청취자 사연이 있나요, 이번에도? 네, 비둘기를 읽어줘서 또 네. 철학하는 세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네. 저희 이제 팟빵에도 나가는데 팟빵에 댓글을 단 걸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비둘기를 읽으며 저만의 운치 있는 가을을 오픈했습니다. 조나단을 보면서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외향적이고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생활의 틀을 중시하는 편이라 틀이 틀어지는 외부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애정 가득한 후기 감사합니다. 철학하는 세포님. 네, 저는 여기가 독서회에서 읽었던 독서 네. 회원님들의 소감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둘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철학하는 세포님도 댓글에 네네, 그렇죠. 질문을 남기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토론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 비둘기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비둘기는 언제라도 처할 수 있는 위기 또는 이제 맥시멈 한계 상황에서 넘어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닐까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고요. 조나단에게 30년간의 안정을 준 그 조그만 방, 최소한 공간을 활용한 그의 안식처를 위협하는 비둘기는 조나단의 의식 속에 스며 있는 피해 의식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사적 공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은 본능적 욕구에서 조나단이 느끼는 절실함과 익명성에 안전함을 느낀다는 것에 공감하셨다고 많이 하셨어요. 청취자분들의 소감에 대한 궁금증을 앓고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펭귄 클래식 코러에서 나온 작가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입니다. 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많이 읽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대지와 어린 왕자 출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인간의 대지는 1939년이고 어린 왕자는 1943년 작품이네요. 아, 그러면 유미쌤이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책 표지에도 작가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제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900년 프랑스 리옹 출생으로 옛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0년 징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제대 후 자동차 공장 등 여러 직종을 전전하다가 평범한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행동적인 인생을 개척하고자 1920년부터 위험이 뒤따르는 초기 우편 비행 사업에 가담하였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용기 조종사로 종군, 대전 말기에 정찰 비행 중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자, 어린 왕자로 유명한 작가인 건 다 아시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삶을 개개 인간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정신적 유대에서 찾으려 했고요. 작품으로는 난방 우편기, 야간 비행 등이 있어요. 아, 예. 여기서 저는 야간 비행을 읽었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인간의 대지는 그 경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 네. 그다음에 어린 왕자는 그 이후에 나온 거니까 어린 왕자의 그 조종사 그 이야기는 인간의 대지에서의 그 경험이 조금 많이 네. 됐다고 알 수 있는 게 네네. 저희가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렇죠.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많은 구절과 인물이 이런 모습들이 그 상황 많이, 그런 네. 것도 많이 있고 예, 많이 네네. 있어요. 네.
네, 인간의 대지는 작가 자신과 동료들의 비행사의 경험을 다듬어가지고 사색적인 산문으로 승화시킨 에세이식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과 저희가 낭독할 부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임쌤. 네. 지금 직업 비행사로 살았던 1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계상에 처한 인간의 이지력과 책임감 이런 내용을 여기 담았는데요. 자, 1장에는 항공로, 2장 동료들, 3장 비행기, 4장 비행기와 지구, 5장 오아시스, 6장 사막에서, 7장 사막 한복판에서 8장 인간들로 이렇게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낭독할 부분은 그 7장 사막 한복판에서 중 1부분을 우리가 부분 발췌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도 이제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강유미, 김은주. 네 시간 5분 비행. 프레보가 내 곁으로 와서 앉는다. 카이로에 도착할 때가 됐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건 별이야 등대야. 내가 엔진을 약간 늦추는 바람에 프레보가 깼나 보다. 그는 비행 중에 나는 모든 소리의 변화에 민감하다. 나는 구름더미 아래로 미끄러지기 위해 느리게 하강하기 시작한다. 나는 막 지도를 살펴보았다. 어쨌든 나는 표고 제로에 도달했다. 그러니 위험할 것이 없다. 나는 계속해서 하강한다. 그리고 정북 방향으로 선회한다. 그러면 비행기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일 것이다. 아마 그 도시를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왼쪽으로 불빛이 나타나겠지. 나는 이제 저군 아래로 비행한다. 하지만 내 왼쪽으로 더 낮게 내리깔리는 또 다른 구름에 스친다.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회전하며 나는 북북동 방향으로 향한다. 이 구름은 분명 더 낮게 내려가 나의 시야 전체를 가릴 것이다. 이제는 감히 고도를 더 낮출 수 없다. 고도계로 400m 지점에 이르지만 여기서는 기압을 알 수 없다. 프레보가 몸을 기울인다. 나는 그에게 소리친다. 바다까지 갈 거야. 들이받지 않으려면 바다로 내려가야겠어. 나는 그 후 이어질 순간에 그 100분의 1초 동안 우리들 모두를 한데 뭉쳐 날려버릴 진홍빛별,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다. 프레보나 나나 조그만 감정의 동료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비정상적인 기다림만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날려버릴 그 눈부신 별에 대한 기다림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홍빛 별은 없었다. 단지 조종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대지의 진동만이 있을 따름이었다. 창문을 뜯어내고 철판을 100m나 날려버리고 우리 창자 속까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가득 채우는 대지의 떨림만이. 비행기는 멀리서 날아와 단단한 나무에 꽂힌 칼처럼 부르르 떨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노에 뒤섞여 들어갔다. 1초, 2초. 비행기가 여전히 떨렸다. 나는 끔찍하리 많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비행기가 비축해 든 힘으로 인해 기체가 수류탄처럼 폭발하기를. 하지만 땅 밑의 진동은 계속되는데 결정적인 폭발에는 좀처럼 이르지 않았다. 나는 그 보이지 않는 작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진동도, 그 분노도, 그 끝없는 지연도 이해할 수 없었다. 5초, 6초. 그러다 벼랑간 우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창문으로 우리의 담배를 내동댕이 치고 오른쪽 날개를 박살내는 충격을 느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얼어붙은 듯 꼼짝도 않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나는 프레보에게 소리쳤다. 빨리 뛰어. 네, 유미쌤. 어떤 상황이죠? 네, 지금은 이제 프레보와 작가가 비행기를 타고 타는 도중에 갑자기 원래 3시간 정도 가면 도착할 지점에 아직도 도착하지 못했고 최대 4시간 앞쪽에 보면요. 한 4시간 20분 비행은 최대한 도로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은주님이 읽은 것처럼 4시간 5분 비행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거의 기름이 남아 이제 최대 비용 상황에서 지금 표현하게 되는. 조난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사실 난 이미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이제 문장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바다가 좀 개인적으로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만약에 조난이나 표류가 되더라도 바다는 아니었으면 했고 또 이제 그런 고립되는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같이 누군가 옆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일단 좀 작은 안도감이 들기는 프레버가 했어요. 옆에 있다는 사실이 네네. 작은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아모스 보리스의 네네. 아모스가 큰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두 번째 파트 낭독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불가사의했다. 나는 손에 회전 전등을 들고 땅에 난 비행기 자국을 거슬러 올라간다. 멈춰선 지점에서 250m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미 뒤틀린 새 조각과 철판들이 발견되었다. 모래톱이 그것들을 비행기가 내달린 길을 따라 쭉 훑어놓았다. 날이 새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어느 황량한 고원 정상에 완만한 경사면을 거의 접선으로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충돌 지점의 모래 속에 마치 쟁기로 파낸 것 같은 구멍이 생겼다. 비행기는 곤두박질하지 않고 파충류가 성이 나서 꼬리를 뒤흔들듯 배로 밀고 들어와 길을 냈다. 우리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조종실 안에 자리 잡는다. 나는 몸을 쭉 펴고 드러누워 잠을 청해본다. 잠이 들면서 우리의 모험을 총결산해본다. 우리의 위치를 당체 알 수가 없다. 우리에겐 1리터의 음료도 없다. 만약 우리가 대략 직선 항로 위에 있다면 일주일은 지나야 발견될 것이다. 그보다 빠르길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그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옆으로 편류하였다면 6달은 지나야 발견될 것이다. 비행기가 우리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수색 범위가 3,000km에 달할 테니까 말이다. 이제 우리에겐 더 마실 것도 없다.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의 잘못인 것일까? 마실 것만 있었다면 우리는 물통이나 빨면서 아주 얌전히 거기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석컵의 바닥까지 다 빨아 마신 그 순간부터 하나의 시계가 제깍거리기 시작했다. 최후의 한 방울을 빨아들인 그 순간부터 나는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강물처럼 나를 싣고 흐르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당해내겠는가. 프레보가 눈물을 흘린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인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말해본다. 끝장난 가면 별 수 없지 뭐. 그가 대답한다. 내가 우는 게 나 때문인 줄 아나? 내가 우는 게 나 때문인 줄 아나? 그래, 그렇다. 바로 그 점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나를 기다리는 그 눈들이 보일 때마다 나는 불에 댄 듯 고통스럽다.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곧장 달려가고 싶은 갑작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힌다. 저기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 사람들이 난파당하고 있다. 이것은 입장이 기이하게 뒤바뀐 모습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프레보가 필요했다. 하지만 프레보는 기가 아프도록 들었던 죽음 앞에서의 이런 번민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할 것이다. 프레보도 나도 견딜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네. 방금 낭독한 부분 중에 저는 이것은 입장이 기이하게 뒤바뀐 모습이었지만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거나 강한 체험을 이제 하게 될 때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그렇게 흐려지면서 의식만으로도 이제 내 상황을 내려다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꿈을 꾼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몰입되어 있지만 이렇게 처해 있지만 오히려 나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의 시점의 설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유미쌤은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는 내가 우는 게 나 때문인 줄 아나. 이 문장에서 네네. 알 수 있듯이 이제 극한 상황에 처한 본인보다 본인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가족과 그렇죠. 다른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이 작가는 그런 두려움은 조금 이렇게 이런 입장이 뒤바뀐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동료의 죽음을 이미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지. 남아있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같이 있지 않지만 같이 네.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갑자기 이걸 낭독하는 부분에서도 저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네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파트 낭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없이 여기서 19시간은 살 수 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이후 우리는 무엇을 마셨던가. 새벽에 이슬 몇 방울을 마셨을 뿐이었다. 하지만 북동풍이 계속해서 불어 우리의 소멸을 약간 늦추어주고 있다. 저 가리개 또한 하늘에서 높은 구름이 만들어지도록 돕는다. 아, 저 구름이 우리 있는 데까지 흘러올 수만 있다면, 비가 오기만 한다면, 그러나 사막에서는 결코 비가 내리지 않는다. 프레보, 낙하산을 삼각형으로 자르세. 그걸 땅에 놓고 돌멩이로 고정해 두자고. 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천을 짜서 새벽녘 가솔린 탱크에 이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별 아래에 6개의 천을 깔았다. 프레보가 탱크 하나를 뜯었다. 우리는 이제 날이 밝기만 기다리면 된다. 프레보가 파편들 속에서 기적적으로 남아있는 오렌지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었다. 오렌지 하나에 나는 감격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물 20리터가 필요한 시점에 그건 너무 적은 양이었다. 나는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불 옆에 누워 그 빛나는 과일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뇌까린다. 사람들은 오렌지 한 개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해.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사형수가 가진 담배 한 개비와 럼주 한 잔의 의미를 이해한다. 나는 사형수가 그런 비참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많은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다. 그가 미소라도 지으면 사람들은 그 사내를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는 럼주를 마실 수 있음에 미소 짓는 것이다. 그가 간점을 바꾸어 그 마지막 순간을 인간의 일생으로 삼은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첫째 날 포도를 약간 먹었다.
그 사흘 동안 오렌지 반쪽과 마들렌 과자 반쪽을 먹은 것이 전부다. 설령 먹을 것이 있었다 한들 무슨 침으로 음식을 씹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배는 하나도 고프지 않고 단지 목만 말랐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갈증보다도 갈증으로 파급된 영양을 더 많이 겪게 될 것 같다. 딱딱해진 목구멍, 석고처럼 굳어버린 혀, 무엇인가 긁는 듯한 이 느낌과 입안을 채우는 이 지독한 맛. 이러한 감각은 이전에는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이다. 분명 물이라면 이 고통스러운 감각을 낫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이 물이란 약을 먹으면 그런 감각이 치유되리라는 걸 일러줄 기억이 지금의 내겐 없다. 이제 갈증은 점점 더 욕망이 아닌 것이 된다. 시간이 갈수록 갈증은 병이 되어 간다. 어제 나는 희망도 없이 걸었다. 오늘은 희망이라는 단어의 뜻조차 잊었다. 오늘 우리는 걷기 때문에 걷는다. 아마 소들이 밭을 갈 때도 그렇겠지. 나는 어제 오렌지 숲으로 이루어진 천국을 꿈꾸었다. 하지만 오늘 내게는 천국이란 것이 아예 없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오렌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는다. 나는 이제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바싹 메마른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 절망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고통도 없다. 그 점이 유감스럽다. 고통이 있다면 내게는 물처럼 달콤하게 여겨질 텐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연민하고 스스로를 친구처럼 딱하게 여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친구도 없다. 네. 저는 여기에서 사람들은 오렌지 한 개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해라는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기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오렌지와 타인이 말하는 오렌지의 깊이가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 이제 경험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즉 내가 알고 있는 오렌지가 이제 오렌지의 진리가 모든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일부분일 수 있고 네. 다른 시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알고 대화한다면 참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본인이 겪은 경험만이 음. 본인이 겪은 경험이 본인의 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진리도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저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미 쌤은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네, 와닿았나요? 저도 여기서 네네. 진짜 사람들은 오렌지 한 개 의미가 어떤지 알지 못한 것처럼 사형수가 가진 담배 한 개비야 럼주 그 한 잔의 의미를 우리가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와, 정말 죽음 앞에서 되게 용감한 사람이다. 또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관점을 바꾼 모습에서 본인도 또한 이 관점을 바꿔 그 마지막 순간에 남겨진 것을 소중하고 즐기는 감사하게.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네, 많은 이야기가 여기 있고 지금 조난을 당해서 아주 지금 극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은 구조되었다는 뜻인데 그렇죠. 예, 네 번째 파트 궁금한데요. 네 번째 파트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막, 그것은 바로 나다. 나는 이제 침을 만들 수 없다. 또 내가 보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달콤한 이미지들도 이제는 만들 수 없다. 태양 때문에 내 안에서 눈물의 샘이 바싹 말라버렸다. 그런데도 나는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희망의 숨결이 바다 위의 돌풍처럼 내 위를 스쳐 지나간다. 내 의식의 문을 두드리기 직전 나의 본능에게 경고했던 그 신호는 무엇이었을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저 모래의 식탁보, 작은 언덕, 성긴 초록 반점들이 이제는 풍경이 아니라 무대를 이룬다.
아직은 텅 비었지만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무대. 나는 프레보를 바라본다. 그도 나와 똑같이 충격을 받았다. 그 역시 자신이 겪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맹세컨대 무엇인가가 벌어지려 하고 있다. 맹세컨대 사막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맹세컨대 이 부재, 이 고요가 벼랑간 광장의 소란보다 더 역동적으로 느껴진다. 이제 살았구나.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다. 아, 우리는 인류의 자취를 잃어버리고 부족들과 격리되어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잊힌 채 세상의 외톨이로 남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발견한 것이다. 모래 위에 찍힌 귀족과도 같은 인간의 발자국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걸었다. 벼랑간 내게 수탉 구는 소리가 들렸다. 기요메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마지막에 올 무렵 나는 안데스 산맥에서 수탉 소리를 들었네. 또 기차 소리도 들었지. 수탉이 운 바로 그 순간 그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뇌까린다. 처음에 날 속인 건 두 누님이었지. 분명 갈증 때문이었을 거야. 눈보다는 귀가 더 잘 버텨왔구먼. 그런데 프레보가 내 팔을 붙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들었어? 뭘? 수탉 소리. 그렇다면. 그럼 물론이지 이 바보야. 저건 생명의 소리야. 네, 참 다행입니다. 기적 같은 발자국을 보았고, 수탉 소리를 들어서 생명의 소리, 예,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귀요메가 수탉 소리와 기차 소리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느끼는 순간 이제 생명의 소리라고 느끼게 된 거고. 네. 네. 지금 보면 여기 그 프레보와 작가가 환영을 많이 봐요. 그 전에 프레보는 오아시스 닮은 것을 찾아서 안 읽은 부분에 찾아서 막 걸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프레보가 돌아왔을 때 그 작가는 세 명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프레보를 발견한 다른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환영이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수탉 소리도 환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혼자만 들으면 환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레보까지 같이 듣게 됐으니까 확신이 생긴 거구나. 네. 그래서 결국 다행히도 이 두 분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어쨌든 이제 사막에 있다가 이제 생명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오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 부분에서 네. 전체적인 요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무언가를 경험해서 알게 된 자신과 그렇지 않았던 어제의 자신과의 변화를 이제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오늘이 지나면 인간의 대지라는 이 방송을 들은 나와 들었지 않았던 자신과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인생은 언제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루하루 나날은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나아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변화라는 게 조그마하지만 이제 어쨌든 실천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실천한다라는 거에 많이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달 신청 도서인 인간의 대지 중 일부분을 낭독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음악 한 곡 듣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오겠습니다.